자, 안녕하십니까. 하나메리카 자연신학 78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제7장, 영과 정신입니다. 227쪽이에요. 제7장을 가능한 대로 5번에 강독을 하고 이 책을 다 뛸까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계획대로 될는지는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쪽 영과정신. 여러분 화면에 그 읽어야 될 책, 이 이미지 파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영과정신 여기 돼 있어요. 조금 올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어 영이 독일어로 뭔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네요. 영과 정신, 이건 독일어로는 같은 단어거든요. 가이스트요. 그걸 한번 가이스트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써보려고 한번 합니다. 텍스트 이걸 올리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하면 됩니다. G-I-S-T-A 가이스트 그죠? 그죠? 가이스트 독일어로 가이스트 하면 영, 정신 이 여러 의미가 다 있습니다. 들어가고요. 근데 영어로는 구분이 되죠. 영어로는 영이 스피릿이고 스피릿 맞죠? 지금 그리고 정신, 영, 스피릿, 정신, 마인드는 아닐 거고 정신이 영어로 뭘까요? 마인드인가? 아닐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영 개념과 정신의 영적인 본성에 대한 고찰들은 정신 개념에 대한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페노멘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이렇게 합니다. 가이스트 거기 가이스트가 나와요. 페노멘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근데 그 독일어 성경에서 영을 얘기할 때도 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더 붙여서 얘기할 때는 하일리게 가이스트 해요. 영개념과 정신의 영적인 본성에 대한 고찰들은 정신 개념에 대한 근대 철학의 토론 맥락과 잘 상통하지 않는다. 근대 철학은 여기서 정신만이 나오는데 그게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엇박자다. 그런 말이네요. 이는 물질 세계와는 별도의 혹은 그 배후의 영적인 실체들을 전제하는 특정의 전통적 신앙들의 함축성들을 우리가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고 근대 이후에 따라서 그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과 영 간의 차이와 연관성들에 대한 토론은
정신과 육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해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신은 육체에 속한 거로 보겠죠? 해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본장에서 전제되고 있는 기본 가설이며 이는 몇십 년 전에 비해 최근 열린 물음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의 영과 몸, 정신, 영 이런 것들을 연구해 왔는데도 아직 모두가 동의할 만한 대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인간의 영과 육이 문제만 하더라도 뭐 누가 그거를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 말입니다. 뭐 건강한 육체, 정신, 건강한 정신 이런 것들은 그리스의 뭐 어느 학파에서 나오는 그런 슬로건인데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그 밖에 정신과 영 간의 차이와 연관성에 대한 물음은 신학이 정신과 육체에 관한 논쟁을 보다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한 자연 내에서 정신의 위치에 관한 물음을 탐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상사 속에서 정신, 육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명백한 상황은 물론 데카르트의 두 실체론 앞에서도 나왔던 명제입니다. 레스 코기탄스 사유하는 사물 그리고 연장으로서의 사물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이런 건 연장에 속하는 거고요. 엑스텐자, 연장. 이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생각하는 거, 이거는 코기탄스에 속하는 겁니다. 좀 이원론적인 입장이죠. 칼 포퍼는 데카르트의 물질론과 물체들의 기계론적 운동론에 근거해서는 어떻게 비물질적 영혼들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지가 해명돼서 없음을 보여줬다. 각주 1번은 뒤쪽에 나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어떻게 이 난점들이 요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17쪽 들어가고 218쪽으로 나오겠습니다. 각주를 한번 먼저 볼까요? 1번의 각주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칼 포퍼와 존 에클스가 쓴 The Self 자아와 and its brain 뇌예요. 1977년. 그러나 어떻게 연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몸, 육체 이런 게 없는 영혼이 연장을 갖고 있는 물체를 밀어내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가 봐요. 더 나아가 그는 포퍼예요. 칼 포퍼 유명한 철학자. 그는 어떻게 이 난점이 물질과 정신 관계에서 난점이 우인론자들로부터 어려운 단어네. 우인론자, 오케주널리스트, 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전으로. 오큐셔널리스트, 그걸 우인론자라고 해요. 참 낯선 단어네요. 음, IST, 오큐셔널리스트. 예, 오큐셔널리스트. 내가 스페링을 잘못 썼네요. S를 치고, 음, 그들 번역이 잘 됐네요. 우인론자,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말로는 기회 원인론자, occasion, 기회니까 기회 원인론자. 말이 참 낯서네. 어쨌든 그 맞습니다. occasionalist, 원인, 제공자들. 하여튼 그런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스피노자를 거쳐 라이프니츠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육체의 병행론을 주장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배태하여 만든 것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데카르트의 이 원론은 육체와 정신을 이제 둘로 나누는 것, 이 원론은 물리주의, 피지컬리즘의 제2 실체로서 정신 가설의 피상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철학적으로 이 경향은 실체로서의 정신 개념에 대한 데이비드 휴메의 비판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촉발되었다. 경험론자, 휴me, 로크 이런 사람들이요. 영국 경험주의의 초기에 존 로크는 특별한 영적인 실체로서 정신 개념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보통 정신하면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세밀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구분되기는 힘들 거예요.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에게 그 생각, 뭐, 마음, 그 이성, 뭐 그런 작용들이 이렇게 서로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 개념들을 여러 단어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네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 개념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수용한 단순한 개념들의 기인한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된다고 믿었던 반면 휴는 로크와 휴메의 차이,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정신 개념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간주했다. 실체로서의 정신 개념은 실체가 없을 때만 타당한 개념이니까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또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우리야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더 깊은 그 시각에서 말하는 거라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 바둑에서요, 프로 구단들이 놓는 바둑을 그래 아마추어인 우리가 보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들이 수 놓고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런가 하는 거지. 누가 옳다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 전문적인 영역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 대상들의 지각들을 가져다주는 감각 인상들과 대비되는 정신 인상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휴먼 우리에게 납득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주의와 행동주의의 영향 하에서 정신 개념을 신체 과정들의 기능들과 유사 현상들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거세졌고, 그러니까 정신도 신체와 유사 현상이다.
그러니까 뇌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뇌 현상이다. 그런 경향이 거세졌고 또한 최근 철학적 언어 분석도 자아를 말의 양식으로 말의 양식이 뭐야? 자아를 말의 양식으로 즉 지시어 나로 환원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진척된 논리를 통해 보완해주고 있다. 아이고 골치 아파. 넘어갑시다. 이 영과 정신 이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라서 쉬울 줄 알았더니 뭐 그렇지 않네. 그래서 길버트 라일도 정신 개념을 다룬 그의 유명한 책 속에서 기계 속의 귀신 신화를 조롱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게 따로 있냐는 거죠. 정신이 어떻게 육체와 따로 갈 수 있냐. 그거를 기계 속의 귀신 신화라는 식으로 조롱했다는 거죠. 정신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기계 속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포포가 기계 속의 귀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존 에클스와 더불어 정신과 육체 사이의 관계를 이원론자와 상호작용주의자들 입장에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주는 그냥 볼 필요 없죠. 자, 요거 228쪽 들어가고 229쪽입니다. 네. 이원론자와 상호작용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주의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책을 잘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일일이 뭐 확인하면서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원론자와 상호작용주의자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정신과 두뇌 사이의 관계를 에클스의 인간 두뇌에 대한 신경학적인 서술에 근거하여 다시금 체계화 시켜냈을 때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 그들이 공동으로 출판한 자아와 두뇌. 와, 참 그렇게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self, 자아, 이제 brain은 이 문제의 토론을 다시금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신과 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문제겠죠. 물리주의와 유물론 이 두 개는 비슷한 거죠. 물리주의와 유물론. 반대하는 포포의 주요 논점은 물론 페넨베르크도 물리주의와 유물론에 반대하는 포포의 관점에 서겠죠. 거기에 물리주의와 유물론에 딱 서버리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은 자리가 없죠. 그래서 위축되겠죠. 포포의 주요 논점은 바로 자연을 보다 철저한 형태로 해석해내는 과정에서 적어도 의식의 실제는 부정될 뿐 아니라 또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들의 존재와 인간 문화의 다른 대상들도 그들 자신의 구체적인 논리적 구조와 구성 형태를 정당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기술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물리주의와 유물론에 따르면 의식의 실제가 부정된다는 거죠. 물리주의적인 행동주의도 물리주의적인 행동주의 언어의 보다 고차적인 기능들을 즉 언어의 기술적이고 언어가 뭘 쓰잖아요. 기술 뭘 설명할 수 있잖아요. 논쟁적인 기능들을 설명해 줄 수 없다. 자 그렇고 음.
이 물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창발 과정에 의한 진화, 생명 진화 혹은 우주적 진화의 해석인데, 여기서 창발 과정이란 환경의 선택 압력하에서 임의적 사건들이 때로 새로운 신기원을 초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물리주의, 그리고 물리주의하고 뭐 같이 나왔죠. 유물론 거기서는 물질의 원리에 따라서만 가게 되는데, 이 창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넘어서는 여태까지 쭉 내려온 이 책에서 핵심 개념으로 말하자면 우발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관점을 보는 거죠. 이 창발 과정 각주 6번 어떻게 넣어봅시다. 여기에 역자가 줄을 달았습니다. 창발이란, 영어로 왜 안 달아줬지? 창발이란 발생 과정 자체가 창조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정 속의 발생 사건들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새로운 획기적 사건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다. 뭐 좋아요. 창발적 발생, 이거는 바로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그 개념, 우발성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죠? 그냥 창발이라고 해놓고 왜 영어로 안 달았어? 해주면 좀 좋은데. 그러므로 창발적 속성들은 창발적. 대충 의미는 알겠습니다. 새롭게 창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속성들은 새로운 어떤 것,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또 우발성이죠. 앨리스터 하디의 유기적 진화론을 따라 포포는 이런 방식을 통해 행동 변화들은 진화 과정 내의 선택 인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그의 보다 구체적인 논제, 즉 언어 행위는 인간 종의 진화에 선택 인자가 된다는 논제의 전체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언어의 진화는 오직 우리가 심지어 원시 언어라도 생명을 향한 투쟁에서 기능했다고 가정할 때만 설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리고 일단 창조된 언어는 선택 압력을 가하고 그 선택 압력 하에서 인간의 두뇌와 자아의식이 발생하였다. 대단히 관념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말하려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언어가 새로운 인식과 자아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언어가 우리의 어떤 우리 육체 뇌에서 하여튼 거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동기를 했든지. 근데 그 언어가 그렇게 되면, 언어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언어가 힘이 있어서 인간의 두뇌와 자아의식,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 언어 자체가. 언어의 존재론적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다음, 자의식과 자기에 대한 의식과 그 후에 자의식적인 정신의 창발은 정신이 나왔다. 창조적으로 발생했다는 다름 아닌 언어에 근거한 것이다. 언어 존재론 같은 입장입니다. 이는 또한 개인의 인성, 발달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자아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아됨에 대해 배워나가야 된다. 자아가 되어간다는 거죠. 된다. 아주 아기들은 자아가 없었겠죠. 어머니와의 접촉, 그리고 거기서 언어의 습득, 이런 걸 통해서 자아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언어의 문제만 아니다. 언어의 습득은, 언어의 습득은 지각을 통한 세계의 발견, 특별히 대상들의 불변성과 나무가 저기 있으면 계속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의식하잖아요. 그 불변성, 변하지 않고 거기 있는 거와 그들의 시공간적 관계, 봄이 되니까 뭐가 잎이 나오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나무와 돌 사이의 공간에 있는 어떤 관계들, 시간 내에서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개발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축적은 바로 언어를 배움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물체는 정신 앞에 거기에 존재한다. 시간적으로 이게 하여튼 말이 어렵네요. 시간적으로 물체는 정신 앞에 거기에 존재한다. 정신은 나중에 일구어진 성과다. 정신보다 이 사물, 물체가 우선한다. 이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봅시다. 언어를 통해 또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통해 자의식적인 정신의 창발을 조망해내는 이 관점은 자아를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그리고 특별히 언어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미드의 사고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러나 포퍼는 미드보다 더 철저하다. 포퍼의 논증에 따르면 자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 자기에 대한 거죠. 자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개념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로 이루어진 세계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언어의 습득을 통해 발생한 인간 정신 자체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그러한 과정을 향한 유전적 성향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게 판넨베르크 선생이 신학자인데도 다른 철학, 언어학, 뭐 이런저런 것들 다 통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 그리고 정신,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다른 그 학문 세계에서 어떻게 그 인간의 정신과 자아 형성, 뭐 언어의 관계가 예, 논의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파네베르크 신학이 대단히 변증법적입니다. 변증적이에요. 교부 신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세계에 변증하는 작업인 거죠. 그러려면 기독교 진리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뭐 정신, 영, 이런 그리고 뭐 인간도 얘기하니까요. 뭐 하나님, 뭐 성령 등등 그런 것들이 이 세계의 언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근대 그 이후로 논의되었던 그 육체, 뇌, 정신 뭐 그런 현상들 그런 논의들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또 하나의 다른 전문 영역이거든요. 자, 78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